1926년 12월 쇼와의 막이 열렸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과 관동 대지진의 큰 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일본에 1929년 세계 대공황의 폭풍이 몰아쳤다. 더욱이 안팎은 실로 격동의 시대였다. 심각한 사회 불안은 국가주의 운동을 대두시켰고 정치 세계에서는 군부의 압력이 거세졌다. 창가 교육학회가 창립된 것은 그 격동이 한창이었던 1930년 11월 18일의 일이었다. 그 다음 해의 9월에는 이른바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일본은 이후 15년에 이르는 중일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 전쟁을 지지했다. 그것은 매스컴으로부터 진실한 정보를 들을 수 없다는 점도 크게 좌우했다고 할 수 있다. 만주사변의 계기가 된 관동군의 만주철도 폭파도 당시의 신문과 라디오는 군부가 날조한 정보만을 알렸을 뿐 침공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31년 9월 19일자 도쿄 아사히 신문은 포악한 중국 병사가 만주철도선을 폭파하여 우리 수비병을 습격했기 때문에 우리 수비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응전하여 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이 신문은 4일 후인 23일자에서는 만주 문제의 빠른 이해라는 주제로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 그 전문에는 이 사변의 원인은 단순히 포악한 중국 병사가 우리 만주철도를 파괴한 하나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만주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조약상의 권익을 중국 관민이 빈번하게 침해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라고 쓰여 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중국인에게 적의를 품고 관동군의 침공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관동군이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철도를 폭파하고 그것을 중국군의 짓이라고 속인 음모였다. 물론 당시부터 군부는 보도를 관제하고 있었다. 저항하면 당연히 압력도 가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매스컴이 진실을 알리는 본래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면 전쟁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어쩌면 남아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매스컴은 자진하여 군부에게 협력하고 군국 미담을 날조하여 전쟁을 예찬했다. 매스컴이 보도하는 정보가 진실이라면 그것은 민중의 지도가 되고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매스컴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진실을 감춘다면 민중은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언론인의 책임은 실로 무거운 것이다. 군부는 5.15 사건, 2.26 사건 등 쿠데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하나 독재의 흐름을 만들어갔다.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을 때도 귀에 거슬리는 국제 여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만주국의 지배를 강화하고 1937년 7월 노구교 사건을 발단으로 마침내 중국과 일본은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8월이 되자 정부는 국민정신 총동원 실시 요강을 강요회의에서 결정했다. 이후 거국일치, 진충보국, 견인지구를 외치면서 신사참배, 교육치거의 봉독, 전몰자 위령제, 출정하는 병사 환송 등을 강요했다. 창가교육학회의 발해식이 거행된 것은 이해 가을의 일이었다. 당시의 기관지인 신교 1936년 4월 5에 개제된 창가교육학회 강령에는 본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창가교육학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학을 연구하여 국가 백년 대계인 교육의 철저한 혁신을 수행하고 또한 그것을 근저로 하는 종교혁명의 단행을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교육개혁을 목표로 출발한 창가교육학회가 드디어 일체의 근저를 이루는 종교혁명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했다. 1935년 12월에 시작되는 오모토교의 제2차 탄압 사건, 다음해 9월에 시작되는 히토노미치 교단 탄압 사건 등 종교 탄압의 폭풍이 몰아치는 속에서 종교혁명을 내건 창가교육학회의 발해 시기였다. 전도에 어떠한 시련도 각오한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도다 주세이는 일어섰다. 암흑시대는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국가총동원법을 공포, 대정익찬회의 성립 등 거국적으로 전시체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미일 개전의 긴장이 고조되는 1941년 3월에는 치안유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그 제7조에서는 국채를 부정하거나 신궁 또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사항을 유포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이도 체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채의 부정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속하는 문제이다. 결국 국채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로 결사를 조직했다고 인정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까지도 완전히 국가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야말로 사상 통제도 갈 곳까지 가버리고 만 것이다. 국가 권력이라는 마성은 이미 흉악한 어금니를 드러내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 흉포가 한창이었던 1941년 4월, 창가교육학회는 도쿄 간다의 교쓰리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 강연에서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는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기를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진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당시 외치고 있던 멸사봉공이라는 사고방식을 명확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학회는 전년 10월 새로운 강령과 규약 등을 결정했는데 그 강령의 제1항목에도 다음과 같이 있다. 본회는 다른 것을 뒤돌아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세계관에 입각하는 개인주의의 이기적 모임이 아니며 자기를 잊고 공관하는 원시안적 세계관에 입각하는 허위의 전체주의 모임도 아니며 자타 함께 안락한 적광토를 지향하는 정시안적인 세계관으로 진실한 전체주의의 생활의 실험 증명을 이루는 것을 그 영광으로 한다. 이 근시안적인 세계관이란 자신만 좋다면 다른 일이나 전체의 번영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삶의 자세를 가리킨다. 또 원시안적 세계관이란 개성이나 주체성을 묵살하고 단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 결국 개인의 존엄을 빼앗고 죽음을 찬미하며 전쟁으로 사람들을 내몰려는 군국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자타 함께 안락한 적광토를 지향하는 정시안적 세계관에 입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타 함께 행복을 지향하는 삶이다. 진실한 전체주의란 개인과 사회의 조화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을 통해 주체성을 개화하고 사회 건설에 공헌하여 전체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뜻이기도 했다. 또한 1941년 7월에는 회보 가치창조를 창간, 그 제5호에 종교개혁 문제없다라는 제목으로 마키구치가 쓴 논문을 게재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출처가 애매하고 실증을 수반하지 않은 관념론을 추종하여 귀중한 자타 전체의 생활을 희생시키는 것은 반드시 훈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신사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돌입했을 때 그는 전쟁 수행을 위한 정신적 지주인 국가 신도의 잘못을 가면히 바로잡으려 했다. 국가 신도는 일본을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현세에 나타나 있는 신, 현인신인 천황의 나라로 여겼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나 민주정신과 상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적인 선민사상을 육성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나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실은 여기에 전쟁을 긍정하는 정신적 토양을 만드는 큰 요인이 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멸시의 마음을 키워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상, 종교다. 초대 회장인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의 차관점도 거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가 교육학회는 사상 통제가 더욱 격심해져 군국주의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걸었던 것이다. 마키구치는 한 나라를 전쟁으로 이끄는 정신적 지주인 국가 신도에 대해 죽음을 각오하고 파절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천조 대신에 신차를 받는 것을 가면히 거부했던 것이다. 당연히 마키구치는 미행당했으며 회합에서도 특별 고등경찰이 눈을 번뜩이며 강연 중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국이 망하는 것을 우려하며 암흑시대에 평화의 빛을 보내기 위해 그 근본 사상인 종교개혁을 계속 부르짖었다. 그것에 의해 1943년 7월 6일 마키구치도 도다 조세이도 불경죄 및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국가는 인간을 위한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키구치는 일보도 물러서지 않았고 취조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천황폐하도 범부이며 황태자 전하 시절에는 학습원에 다니시며 천황학을 수학하셨다. 천황폐하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천황을 현인신이라고 말하는 국가 신도를 명확히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 1944년 11월 18일 영양실조와 노쇠로 옥사했던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왕지에 출생하였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왕이 지배하는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권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마음까지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다. 마키구치는 인간을 유린하는 시대의 경류 속에서 인간 존엄의 깃발을 끝까지 지키며 생애의 막을 내렸다. 란군의 하늘은 주홍색으로 불타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잠시 전몰자 비 앞에 멈춰 서 있다가 다시 제목 삼창을 하고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온 노을이 그의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다. 신이치는 멈추어 서서 새빨간 석양을 바라보았다. 형도 이 미얀마의 땅에서 이 석양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시대는 변하여 역사는 격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변하지 않는다. 묵묵히 평등하게 세계로 빛을 보낸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전쟁이 끝난 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세계의 민중은 전화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전후의 세계는 냉전 구도를 만들었다.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는 그 대립으로 내분과 전쟁이라는 비극에 울고 있는 나라도 있다. 국가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세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가야 할 때가 이미 다가와 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화와 융합을 도모하여 인류를 하나로 묶는 생명 철학이다. 또 인간 자신이 국가나 집단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뚝 솟은 확고한 자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고이즘의 껍질을 깨고 멸시와 편견을 극복하여
인간성이라는 존귀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자기의 완성을 지향해가는 인간혁명이 불가결하다. 그 원리를 설에 나타낸 것이 불법이며 광선유포란 불법으로 인간 부흥의 시대를 창조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확고한 평화의 빛이 있다. 지금 시니치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먼 여정이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그의 인생 테마이기도 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무엇부터 손을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행은 그 후 미얀마 시내를 견학했다. 슈에다곤 파고다가 석양의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내를 돌면서 시니치의 가슴에는 죽은 큰형과의 추억이 차례로 떠올랐다가는 사라져갔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미얀마에서 전사한 큰형이 생각날 때마다 언제나 다케야마 미치오의 소설 버마의 하프를 떠올렸다. 그 내용은 버마 전선에서 파견된 한 병사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승려가 되어 동포의 유고를 애도하며 살아갈 것을 결의한다는 소설이다. 그 소설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패주하는 일본의 한 부대가 영국군에게 포위당하는 장면이 있다. 이 부대는 음악학교 출신인 대장의 영향으로 자주 노래를 합창했다. 이때에도 합창이 한창이었다. 근처에는 폭약을 실은 화물차가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어 그 폭약이 사격을 받으면 전멸해버린다. 먼저 그 화물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군은 영국군의 포위를 모르는 듯이 모든 병사들이 즐겁게 뜰의 잔디와 오두막집을 노래하며 화물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화물차를 이동시키고 얼마 후 합창이 끝났다. 일본군이 돌격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위에서 오두막집의 노래가 들려왔다. 영국군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노래는 영어였지만 같은 곡이었다. 이어서 뜰의 잔디가 울려 퍼졌다. 오두막집도 뜰의 잔디도 영국에서 오래전부터 애창해온 곡으로 여기에 일본어 가사를 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병사에게는 귀에 익은 곡이었다. 적도 아군도 없이 양군 병사들은 소리를 모아 노래했다.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 병사들이 나와서 서로 손을 잡았다. 일본군은 거기에서 3일 전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노래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 헛된 피를 흘리지 않고 끝나게 한 것이다. 음악이나 예술에는 국가의 벽이 없다. 그것은 민족의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보편적인 공감의 폭을 가지고 있다. 랑군 거리를 돌면서 시니치의 뇌리에 어떤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색을 거듭하는 사이에 점차 하나의 명확한 실체로 맺어지기 시작했다. 다음날 2월 9일, 일행은 오전 중에 미얀마를 출발하여 타이의 방콕으로 향했다. 2시간 정도의 비행이다. 방콕 공항에는 작년의 일본인 멤버 2사람이 마중 나와 주었다. 2사람은 신심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자신들도 이제 광선유포를 위해 일어서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저녁 때 일행은 방콕에 있는 일본식 레스토랑으로 식사를 하러 나왔다. 그 레스토랑에서 한 종업원이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말을 건네왔다. 학회원이었다. 그다지 신심에 힘써온 것 같지는 않았으나 일본에 있었을 때 시니치와 부인부장인 기요하라 가스의 얼굴은 세이쿄 신문 등에서 사진으로 보아서 알고 있다고 했다. 시니치는 이번 방문지에는 학회원이 전혀 없는 나라도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갔던 나라마다 멤버가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자 공항에 마중 나왔던 2명의 장년이 찾아왔다. 일행은 그들과 함께 호텔 정원에서 간담했다. 2명 모두 활동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기색이었다. 신이치는 잘 알아듣도록 지도해 갔다. 신심이라 해도 결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조석근행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자신의 주위에서 고뇌를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불법을 가르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위 사람을 배려하며 우정을 넓혀가는 속에서 자연히 포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심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서로 격려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조직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망한다면 가까운 장래 타이에도 지구를 만들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간부를 파견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광선유포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에도 많은 멤버가 생길 겁니다. 멤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에게는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결성이라는 이야기는 두 장년에게는 큰 목표가 되었다. 미국과 브라질에 비해 타이는 이때에 비로소 광선유포의 아주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약간의 비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의 씨앗을 소중히 키워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했을 때 비로소 광선유포의 화원은 열린다. 학회의 광선유포는 국력을 배경으로 하는 포교도 아니며 선교사를 파견하는 포교도 아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에 눈떠 사명을 자각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민중의 내발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자각하도록 신이치는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무렵이 되자 긴 여행 탓인지 모두 피로한 기색이 엿보였다. 신이치가 이날 저녁 식사를 일본식 레스토랑에서 하려고 한 것도 니타스 법주를 비롯한 일행이 현지의 요리에 실증을 느껴 식욕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2명의 타이 멤버가 돌아가자 신이치는 계속해서 동행한 간부와 간담했다. 모두 지쳐있는 것 같으니 어서를 배독합시다. 신이치는 가방에서 어서를 꺼내어 어이구전을 펼쳤다. 그는 28품의 일문식의 대사의 용출품을 배독하기 시작했다. 일념의 억겁의 실로를 다하면 본래 무작의 삼신이 염념에 일어나느니라. 소위 남묘호랭개교는 정진행이니라. 법화경 용출품에 있는 주야로 항상 정진함이라 불도를 구하기 위한 고로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신이치는 힘주어 말해갔다. 이것은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는 나의 일념에 억겁의 신고와 노고를 다하여 불도 수행에 면료해 간다면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무작 삼신의 부처의 생명이 순간순간 일어난다는 진함입니다. 그리고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해가는 것 자체가 정진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문은 본불인 대성인의 경애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입각해서 말하면 광선유포를 위해 노고하고 끝까지 기원해 간다면 부처의 지혜와 대생명력이 솟아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막힘도 타파하여 대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남보다 몇 배의 노고를 거듭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끝까지 싸워가야 합니다. 긴 여행에 모두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행은 동양 광포의 여명을 알리는 중요한 아시아에 대한 지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멤버가 있으면 생명을 깎는 심정으로 있는 힘을 다해 격려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미래는 열립니다. 또 각지를 시찰하면서도 그 나라의 광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멍하니 있으면 이 여행은 끝나고 맙니다.
순간순간이 승부입니다. 대성인께서는 법화경의 신심을 관철하시라. 부시를 치는데 중단해버리면 불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일으키려 해도 손을 놓아버리면 불이 붙지 않듯이 마지막에 방심하여 타성에 흐르면 패배하고 맙니다. 신이치가 어서배독을 통해 지도하자 동행한 간부들은 잠이 깨는 듯한 기분이었다. 동행한 간부들은 어느새 일정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여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이 여행 중에 동양의 광선유포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왔습니다. 아시아에는 상좌부에 불교가 있는가 하면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종교를 토양으로 하여 여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형성해왔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일본에서는 그러한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대부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종교나 문화, 민족성에 대해 연구하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넓히기 위해서도 법화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불법의 인간주의, 평화주의를 세계에 전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해서 동양의 철학, 문화, 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연구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세키 이사오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이제까지 그런 것은 생각한 적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장래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명칭으로는 동양학술연구소도 좋고 아시아 문화연구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간토와 간 사이에 각각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 연구 성과는 잡지를 발간하여 발표해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장래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동양의 철학, 민족, 문화연구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두 신이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조금씩 장대한 구상의 일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그 중요함을 정말로 알게 된 것은 훗날의 일이었다. 또 한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진실한 세계 평화의 기반이 되는 것은 민족이나 국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인간과 인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술, 문화의 교류가 아닐까요? 음악이나 무용, 회화 등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민족의 고유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공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등 예술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행한 간부들의 머릿속에는 매월 실시하는 절복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신이치의 이야기는 전부가 놀라운 것뿐이었고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다. 음악 교류라고 하면 음악대를 인도에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까?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말하자 신이치는 미소를 띄었다. 그런 것도 시행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음악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의 음악이나 무용을, 그것도 클래식에서 현대의 것까지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중이 동서고금의 음악이나 예술을 만남과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맺는 운동을 일으켜가고자 합니다. 광선유포란 불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개척하여 평화와 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운동입니다. 요컨대 평화와 문화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가 실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불명합이라 해도 이러한 평화와 문화에 대한 공헌이 왕법입니다. 따라서 왕법에는 예술, 교육,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그 문화 창조의 대지가 되는 민중의 생명을 일구어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명합이란 근저로 하는 깊은 곳에서 합의라고 있는 것이지 결코 제도적으로 일체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신앙으로 연마한 인격의 귀결로서 각자가 시대 건설의 사명을 자각하고 사회를 위해,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가는 자세가 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과 왕법을 잇는 것은 인간 자신이며 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래 불법자의 종교적 사명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완결됩니다. 그것이 가능해야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불법은 관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인간 승리의 깃발을 세워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사의 마음으로 평화와 문화의 길을 열어가려 하는 겁니다. 내가 동양의 철학이나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려는 것도, 또 음악재단을 설립하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시니치의 이러한 구상은 마침내 동양학술연구소나 민주음악협회 등의 설립으로 실현되어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 날은 방콕 시내를 시찰했다. 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자 거리 곳곳에서 빌딩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오토바이와 사무로라고 하는 삼륜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활발하게 오갔다. 그 떠들썩함 속에서 야마모토 시니치는 발전해가는 타이의 열기를 느꼈다. 차 안에서 그는 니타스 법조에게 말했다. 예하, 타이라는 국명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자유라는 이름의 나라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전쟁 전후를 통해 유일하게 끝까지 독립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름은 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만 정말 그렇군요. 그러나 전쟁 중 그 타이의 독립을 위협했던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버마 침공을 위해 타이로 진군했다. 그 전투에서 몇백 명의 타이인이 죽었다. 일본군은 일단 타이의 독립을 보증한다고는 했으나 계속 주둔한 채 압박을 가했다. 시니치는 전쟁 중에 있었던 아시아의 역사를 생각하자 애이는 듯 마음이 아팠다. 태면 철도, 즉 타이와 버마를 잇는 철도 건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일본군이 타이에 진주한 다음 해인 1942년 7월부터 버마로 가는 육상 보급로 확보 등의 목적으로 시작한 건설이었다. 열대 밀림 속을 뚫어가는 어려운 공사였지만 불과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이적인 속도로 총 415km나 되는 철도를 완성시켰다. 이 철도 건설에는 영국 등의 연합군 포로가 약 5만 5천 명,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강제 연행된 노동자가 약 7만 명이나 동원되었다. 그 결과 포로들 중 1만 1천 명이 죽었고 아시아 노동자의 경우는 실로 반수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실로 침목 한 개당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냈다. 시니치는 생각했다. 아시아를 다녀보면 어느 곳이나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다. 일본은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코 이 역사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겸허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시니치는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아시아 사람들과 동거하며 행복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을 결의했다. 일행은 방콕에서도 몇몇 주요 사원을 시찰하기로 했다. 그것은 총본산에 건설할 예정인 대격정과 이미 시니치가 구상하고 있던 정본당 건설에 참고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맨 처음 방문한 곳은 차오프라야 강에서 가까운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불리는 왓 프라케오였다. 흰 벽에 둘러싸인 경내에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불탑과 프란이라고 하는 탑당이 우뚝 솟아있고 오렌지색과 녹색의 사찰 지붕이 햇빛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타이 왕실에 속하는 유서 깊은 사원이다. 시니치가 구조 양식이나 장식을 세밀히 돌아보고 있을 때
안내원이 옆 건물이 왕궁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기쁜 듯이 이렇게 말했다. 국왕 내부는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구미를 방문하시고 얼마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국왕에 대한 경애의 마음이 느껴졌다. 왕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두터웠고 특히 젊은 라마 9세, 즉 푸미폰 국왕은 매우 영매한 국왕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국왕은 신이치와 같은 33세였다. 일행은 왓 프라케오에서 차오 프라야 강 건너편에 서 있는 왓 아룬을 둘러보았다. 사원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큰 탑이 솟아 있었고 그것을 에워싸듯 4개의 작은 탑이 서 있었다. 탑 표면에는 각양각색의 도자기가 박혀 있는데 그것이 새벽녘의 황금빛을 받아 비할 데 없이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여 새벽 사원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이어서 대리석 사원이라고 불리는 왓 벤차마 보핏을 방문했다. 이름 그대로 지붕이나 장식된 창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리석으로 지은 사원이다. 신이치는 니타스 법주에게 느낌을 말했다. 제각각 호화찬란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생각하면 총본산의 건물은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질실 강건한 것으로 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본산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휴머니즘과 세계성을 테마로 한 최고의 종교 건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총력을 다해 응원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총본산의 미래도를 이야기했다. 타이 시차를 마친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2월 11일 아침 7시 반 비행기로 캄보디아의 시엠 레아프로 향했다. 여기서는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을 시찰할 예정이었다. 이날은 도다 조세이의 탄생일이었다. 시엠 레아프의 호텔에 도착한 신이치는 홀로 은사를 그리워했다. 만약 도다가 살아있다면 오늘로 61세가 된다. 그는 도다가 58세로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하자 깊은 감개를 금할 수 없었다. 금세의 사명을 모두 성취한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다의 죽음은 신이치에게 너무나도 빠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30세까지도 살 수 없다고 했던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은사가 수명을 나누어 준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은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신이치는 선생님의 유언대로 동양의 평화의 빛을 보내기 위해 오늘은 캄보디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미한 한 줄기의 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눈부신 행복의 양광으로 아시아의 민중을 감싸겠습니다. 도다를 생각하면 그의 몸에는 항상 힘이 넘쳤다. 그것은 그의 청년 시절의 첫 출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1952년 2월 가마타 지부의 지부관사로서 지휘한 법전 이후 깊이 실감해왔다. 신이치는 그 첫 출진의 회합에서 동지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2월은 니치렌 대성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며 또 2월 11일은 도다 선생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신심을 만나게 된 것도 대성인이 출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도다 선생님이 광선유포를 위해 혼자 일어서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 공덕을 받아 행복해졌습니다. 그 보은 감사의 마음으로 이 2월을 끝까지 싸워 멋진 승리의 결과로서 도다 선생님께 보답하고 선생님께서 탄생하신 달을 축하하지 않으시렵니까? 신이치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 그는 이때 제자로서 무엇으로 도다의 52세 탄생일을 축하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선유포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갈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그는 도다 조세이의 제2대 회장 취임일인 1951년 5월 3일 75만 세대의 달성이라는 스승의 선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또한 시니치 자신의 인생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학회의 절복 진전은 도다의 그 구상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느렸다. 규모가 큰 지부에서도 절복은 한 달에 100세대가 한계였다. 이대로는 도다 선생님의 선언이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시니치는 고뇌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뜻대로 되지 않는 도다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회사의 재건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 도다로부터 가마타의 지부간사로서 활동을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시니치는 도다의 결의를 허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 깊이 결의했다. 도다를 대신하여 제자인 자신이 책임지고 75만 세대를 달성하겠다고 결의하자 투지가 솟고 힘이 넘쳤다. 그날 모인 가마타 지부의 동지는 도다 주세이를 생각하는 시니치의 지도에서 진정한 제자의 마음을 알았다. 가마타 동지들은 시니치를 통해 도다와의 일념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도다와 함께 광선유포에 간다는 사명감이 맥동쳤고 용기가 솟는 것을 느꼈다. 스승을 구하고 스승과 함께 싸우려고 할 때 광선유포에 살아가는 스승의 생명의 맥동이 통한다고 해도 좋다. 가마타의 벗은 휘몰아치는 찬바람 속에서도 가슴을 펴고 용약 환희하며 활동을 개시했다. 그 결과 가마타 지부는 한 달 동안 201세대라는 미중위의 절복을 달성했다. 하면 된다. 누구나가 대환희 속에서 그것을 실감했다. 가마타 지부의 쾌거는 촉발의 파동이 되어 전국으로 넓혀졌고 이것이 75만 세대의 달성의 돌파구가 되었다. 이 가마타에서 시니치가 전개한 투쟁은 절복의 비약을 이룬 전통의 2월의 연원이 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아시아 여행은 캄보디아가 마지막 방문지이며 그 이후에 타이, 홍콩을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 마지막 방문지에서 은사의 탄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시니치는 너무나도 기뻤다. 그는 속 호주머니에서 도다의 사진을 꺼내어 잠시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후 2시가 지나 일행은 차를 나누어 타고 호텔을 출발했다. 이윽고 활짝 트인 공간이 보였다. 앙코르와트 유적이었다. 이곳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번영한 앙코르 왕조의 전성기에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창건한 사원이다. 완성까지는 약 30년이 걸렸다고 전해진다. 고대 크메르어로 앙코르는 도시, 와트는 사원을 의미한다고 한다. 실로 규모가 큰 사원이며 주변을 둘러싼 해자도 폭이 190m, 전체 둘레가 5.4km에 달한다고 한다. 일행은 정면 입구에서 서쪽으로 납작한 돌을 깔아놓은 참백길을 걸어갔다. 경내에는 돌로 만든 긴 복도와 5개의 당탑으로 이루어진 본전이 우뚝 서 있었다. 앙코르와트는 원래 힌두 사원이었으나 15세기 전반에 앙코르 왕조가 쇠망한 후 불상이 도입되어 상좌부 불교의 사원이 되었다. 이 앙코르와트의 존재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사람이 프랑스 박물학자인 앙리 무오였다. 1860년에 이곳을 방문한 그의 기록으로 그때까지 극히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던 유적이 일약 각광을 받게 되었다. 건물은 중앙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져서 본전으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벽을 깎아서 만든 급경사의 돌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다. 예하,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야마모토 시니치가 묻자
니타스 법주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올라갑시다.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모두 숨을 헐떡이며 단숨에 돌계단을 올라갔다. 이끼 낀 본전 앞에 서자 주위에 펼쳐진 푸른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일행은 거기에서 회랑을 둘러보았다. 그 벽면에는 신화나 왕의 사적, 사람들의 생활이나 자연 등을 묘사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몇백 년에 걸친 더위와 비바람의 침식작용으로 여기저기 파괴된 흔적이 보였다. 안내인이 돌기둥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에 옛날 일본인의 서명 흔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거기에는 먹으로 쓴 일본 문자가 남아 있었다. 기요아라가스가 소리쳤다. 어머, 정말 쓰여 있네. 그러고 보니 일본인은 옛날부터 낙서를 좋아했나 봐요. 기요아라가스가 낙서라고 말하자 명랑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네모난 기둥 한쪽 면에 쓰여 있는 일본 문자는 1632년 정월 모리모토 우콘다유라는 사람이 천리의 바다를 건너 아버지의 추성과 어머니의 후생을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헌납했던 취지를 전하고 있다. 세키 이사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1632년이라면 분명히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 정책을 실행하기 직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왜 이렇게까지 먼 곳에 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니타스 법주였다. 헤이케 모노가타리에도 나오지만 당시의 일본인은 이곳을 석종과 관계가 있는 기원 정사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헤이케 모노가타리에는 기원 정사의 종소리는 재횡무상의 울림이니라 라고 있는데 이곳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황폐해져 정말로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기요아라가스가 절실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을 받아 신이치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이 유적을 보면 옛날 앙코르 왕조가 얼마나 영화를 자랑하고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인류의 유산이지요.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 앞에 남은 것은 이 폐허뿐입니다. 결국 그것을 계승해가는 사람이 없다면 전부 때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신을 바르게 전해가는 사람이 없으면 부패하고 타락하여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일체는 사람입니다. 전수받는 사람, 후계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명은 큽니다. 불법을 영원히 전해가기 위해서 도다 선생님의 정신의 불꽃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다 조세이의 탄생일을 맞이한 신이치가 제자로서 하는 맹세이기도 했다. 이후 일행은 앙코르 왕조의 수도였던 앙코르 톰을 시찰하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다. 그곳에 베트남의 사이공에서 기업의 주재원으로 있다는 장년의 학회원이 찾아왔다. 신이치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것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멤버와 만난 것이 된다. 신이치는 현재 상황을 듣고 장년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에도 지구를 만듭시다. 필사에 한 사람이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장년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다음 날인 2월 12일, 일행은 캄보디아를 출발하여 타이의 방콕에 들러 하룻밤을 묵고 난 후 13일에는 홍콩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또다시 멤버 대표가 마중 나왔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로비에 모습을 나타내자 모두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뛸 듯 기뻐하며 손을 흔들었다.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요.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몰라볼 정도로 밝고 생기발랄해졌습니다. 신이치는 즉시 동행한 간부에게 말했다. 사람은 바뀌어갑니다. 불법의 지도자는 항상 모든 사람이 생기 있고
생명력 풍부하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생명력을 빼앗고 생기를 잃게 한다면 그것은 마의 작용이 되고 맙니다. 간부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버리면 마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멤버들 쪽으로 걸어가다가 오카 이쿠요의 얼굴을 보더니 급히 매점으로 향했다. 그가 구입한 것은 3개의 우표 세트였다. 오카의 집에서 열렸던 좌담회에 참석했을 때 오카의 아들이 취미로 우표를 수집한다는 것을 듣고 선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신이치가 아들에게 전해주라고 우표 세트를 건네자 오카는 몹시 놀랐다. 그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오카에게 말했다. 오늘 밤 좌담회를 하기로 했지요. 오늘은 베테랑 이사인 세키 씨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좌담회를 해주세요. 일행은 우선 호텔로 가서 짐을 풀고는 쇼핑하러 나갔다. 일본에 남아 빈자리를 지키고 있을 동지들에게 줄 선물 때문이었다. 저녁 때 세키 이사오가 좌담회로 출발하자 남은 멤버들은 신이치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협의했다. 처음의 주제는 아시아의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였다.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발언했다. 이번에 방문한 지역에는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일단 회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자 모리카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각국의 지구를 만들려고 해도 지구부장이 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임명한다 해도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이사들은 모두 심각한 얼굴을 한 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신이치가 단호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모리카와 씨, 아직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간부의 투쟁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동남아시아의 총지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지 어려움만 느끼고 있다면 안 됩니다. 모리카와 씨는 30년 후에는 각 나라의 광선유포를 어디까지 추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30년 후 말입니까? 모리카와 가즈마사는 대답이 궁했다. 나는 예를 들면 이 홍콩에는 몇만 명의 동지를 탄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콩은 물론 타이나 일본에도 지금의 학회어 본부 이상의 회관이 세워질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다 선생님이 염원하신 동양 광포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때는 도래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방문한 대부분의 나라에 약간의 멤버라도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0에는 무엇을 곱해도 0이지만 1이라면 무엇을 곱하는가에 따라 무한히 커집니다. 따라서 그 1을,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키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본부에서 간부를 파견하여 지도에 손길을 뻗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먼저 올해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멤버는 이사급 최고 간부와 동남아시아와 가까운 오키나와의 간부로 합시다. 그리고 차례차례 아시아에도 지구를 결성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두르지 않고 착실하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아시아의 조직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차례로 만들어 갔다. 검토 과제는 이어서 앞으로의 국내 활동으로 옮겨졌다. 신이치의 회장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3일까지 상세한 일정을 짰다. 검토가 끝나자 신이치가 말했다. 이것으로 좋습니다. 내일 일본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이사회에서 검토한 후 즉각 전투를 개시합시다. 이미 그의 마음은 일본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세계 광선 유포를 생각하면 일본의 광포의 모범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목표인 300만 세대를 달성하여
견고한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니치는 일어나 창밖 저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 전진, 전진, 또 전진이다. 2월 14일,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다. 오전 9시가 넘어 오카 이쿠요와 히라타 기미에는 일행을 환송하러 호텔로 와주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공항에 도착해서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줄곧 두 사람과 이야기하며 격려를 계속했다. 홍콩은 100세대를 당면 목표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면 여러분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본존께 진지하게 끝까지 기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이 있고 목표를 성취하면 대환희가 쏟아나와 신심의 절대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란 큰 편이 좋은 것입니다. 신이치는 두 사람에게 지구간부로서의 본격적인 훈련을 개시했던 것이다. 그는 오카가 어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홍콩의 여러분을 대표하여 기념으로 휘호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썼다. 묘법의 빛을 받아 세계 제일의 행복자로. 오카는 휘호가 쓰인 어서를 꼭 껴안고 말했다. 선생님, 다음에는 언제쯤 홍콩에 오실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반드시 오겠습니다. 내후년에도 오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신이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과 굳은 악수를 나누고 이별을 고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가 지나 비행기는 카이탁 공항을 날아올랐다. 또 하나 은사와의 맹세를 완수하고 아시아의 평화의 태양의 서광을 비춘 신이치의 마음은 상쾌했다. 이번 가을에는 유럽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중동에도 가자. 세계 광선 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하는 그의 구상은 멈출 줄을 몰랐다. 일행이 탄 비행기가 하네다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다. 신이치가 공항 대기실의 모습을 나타내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제각기 인사하는 대표 간부들에게 신이치는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본의 지도를 위해 왔습니다. 동양 광포의 이정표는 세워졌습니다. 홍콩의 동지도 일어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포의 대무대, 일본입니다. 사자우는 울려 퍼졌다. 지금 새로운 일본의 크나큰 회전이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